며느리가 제 앞에 앉아 울먹이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현관문이 다급하게 열리더니 며느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빛이 잔뜩 굳어 있었고 눈가는 이미 울음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제 앞에 주저앉듯 앉아서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큰일이 벌어진 건 아닌가, 아들이 다친 것은 아닌가, 손주에게 무슨 사고가 난 것은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으면 말을 해야 알지. 한참을 울던 며느리는 겨우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친정이 무너졌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자세히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전 친정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이 결국 크게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집안 가구며 가전제품 같은 살림살이 하나하나에도 압류 딱지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제 눈앞에 집안 곳곳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는 광경이 그려졌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집이 그렇게까지 무너져 내린 것이라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 지내고 있대니? 그러자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친척 집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신세를 질 수도 없고 그래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며느리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무릎을 꿇듯 앉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친정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저도 남편과 함께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디에도 손을 내밀 데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친정 좀 살려주실 수 없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뒤숭숭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서, 가족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돈 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끼리도 돈거래로 돌아서고 형제 사이가 원수로 변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당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퇴근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위에는 반찬이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어린 부탁이 제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여보, 나 다녀왔소 하고 환하게 웃으며 집안을 밝히는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제 얼굴이 어두운 걸 보고는 금세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 있소?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둡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며느리가 낮에 다녀간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큰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며느리의 부탁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그 집이 결국 그렇게 됐단 말이지. 남편도 사돈댁 사정을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사업이 힘들다더니 끝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지요. 저는 조심스레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오늘 와서 울면서 부탁을 했어요.
친정이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살림살이까지 압류를 당했다고 새로 이사갈 아파트 대출 보증을 좀 서달라고 하더이다. 그 말을 하자 남편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보증을 서달라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요? 지금 세상에 누가 함부로 보증을 섭니까? 저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보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덫이 되는지 주위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간절한 얼굴이 떠올라 차마 냉정하게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래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지. 그런데 며느리가 정말 애타게 매달리더이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걸 뿌리칠 수가 있겠소? 게다가 우리 아들 체면도 있지 않소? 며느리 친정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우리가 못 본 척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술잔에 소주를 한 잔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보증이라는 게 한 번 서주면 그 끝을 모르는 건데 참 큰일이구만.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새벽녘까지 담배만 태우며 거실을 서성였고 저도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피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생각, 또 하나는 가까운 이들이 무너질 때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결국 원망과 후회가 남는다는 정이었습니다. 이틀 후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부은 채였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차마 얼굴을 마주하기 힘들었던 것이지요. 저는 며느리와 마주 앉아 그 사이 남편과 나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보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너도 알아야 한다. 그거 잘못되면 우리까지 길바닥에 앉게 되는 거다. 그러자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그래서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친정은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제발 이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그 눈물 섞인 목소리에 결국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던 남편도 문을 열고 나와 묵묵히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좋다. 이번 한 번만이다. 대신 반드시 책임지고 갚아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사돈댁의 새 아파트 대출 보증을 서주기로 했습니다. 사돈댁이 새 아파트로 이사 가던 날은 참 묘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친정 이삿짐을 도와야 한다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멀찍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도와주기로 한 이상 기왕이면 사돈댁도 사람답게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새로 이사 들어간 아파트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전망이 탁 트여 있었고 단지 안에는 정원과 놀이터까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형편이 그렇게 어렵다더니 어떻게 이런 곳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미 보증까지 서주었으니 더 이상 따져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오고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니었으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는 그래, 이제부터라도 성실히 살아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댁이 이사한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 부쩍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소박한 원피스나 단정한 블라우스를 즐겨 입었는데 어느 날 보니 번쩍이는 브랜드 로고가 붙은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가방도 낯익은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어지자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대출 보증을 서주고 나니 이제 마음이 느슨해진 건 아닌가? 형편이 어렵다던 집이 정말 어려운 게 맞기는 한 걸까?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눈치채셨소? 며느리가 요즘 입는 옷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친정이 어렵다더니 오히려 더 번듯해진 것 같아요. 남편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괜한 의심일 수도 있어. 보증을 서줬다고 해서 당장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설마 지금 벌써 여유가 생겼을 리가 있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살림살이라는 게 가난해서 갑자기 넉넉함으로 바뀌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묻자니 체면이 걸려 있었고 또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하면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 저는 사돈댁과 마주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돈은 처음에는 몸을 낮추고 늘 고맙다는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인사는 여전히 했지만 그 말투에서 간절함과 겸손은 조금씩 사라지고 오히려 여유와 느슨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힘들게 결심해서 도와준 건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진정한 고마움이 남아있는 걸까? 혹시 그저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무렵 저는 잠을 설칠 때가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별일 없는 듯 지내다가도 밤이 되면 온갖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남편은 담담한 척했지만 새벽마다 담배를 꺼내 물고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저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보증을 서주고 나서의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 없는 듯 흘러갔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보증을 서주고 난 지 어느덧 3년, 4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이 어려우니 조금 천천히 갚으라고 했던 제 말이 어느 순간 당연한 약속처럼 잊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여러 번 사돈댁을 스치듯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겸손하고 힘겨운 표정은 사라지고 점점 생활이 여유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와 함께 백화점에 갔는데 사돈댁 어머니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그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반짝이는 외투에 값비싼 구두, 그리고 손에 들린 가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렇게 어렵다더니. 사돈은 저를 발견하자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사돈, 여기서 다 뵙네요. 별일 없으시지요? 그 말투와 태도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예전의 절박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사돈댁 어머니를 봤는데 옷이며 가방이 다 명품이더라고. 아무래도 형편이 예전 같지 않은 모양이야. 남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거야 잠깐 빌려 쓴 걸 수도 있지 않소. 괜히 마음 상하리 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 합시다. 하지만 저는 점점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사돈댁을 보게 됐는데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모습까지 눈에 띄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실망이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갚아야 할 때가 아닌가. 분명히 형편이 나아졌는데 왜 모른 척하는 거지. 우리도 그동안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5년째가 되던 해 저는 드디어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내 친정집 사정이 이제는 많이 나아진 것 같더라. 외제차도 사고 좋은 옷도 입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보증 서준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자 며느리는 난처한 듯 얼굴을 붉히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니, 아직 친정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대답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을 보니 차마 더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제 어깨를 두드리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고 달랬습니다. 그렇게 또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돈댁 부부가 며느리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유럽이며 동남아며 이곳저곳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는 해외여행까지 다녀. 우리가 뭐 바보인 줄 아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도 귀에 사돈댁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도 결국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기다려줄 수 없겠소. 내일이라도 직접 가서 이야기합시다. 빚은 반드시 받아내야 해요. 저는 결국 참다 못해 사돈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이 한때는 어렵다고 사정을 했지만 이제는 분명히 형편이 회복된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스스로 갚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제 발걸음은 무겁고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좋게 이야기하면 알아서 갚겠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남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사돈댁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는 반짝이는 외제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 차를 뽑을 수가 있지? 의문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사돈이 문을 열었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어디서 풍기는 분위기에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기다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돈은 순간 표정이 굳더니 이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직은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겉모습만 그렇지 속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저는 애써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반년 정도 더 기다려드릴 테니 그때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사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더 큰 불안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도 반년은 또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다가와도 사돈은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날짜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갚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사돈의 얼굴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손하게만 대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전 못 줍니다. 싫으면 배째던가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내뱉다니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기다려줬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지만 사돈은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보증을 서주겠다고 한 것도 결국 사돈 마음 아니었습니까?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돈을 내놓으라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함께 걱정하며도 끝내 사돈을 믿어보자고 했던 남편, 그 마음까지 짓밟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손은 떨렸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 모습이구나. 어려울 때는 매달리더니 이제는 뻔뻔하게 등을 돌리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놔둘 수 없소.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거요.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싫으면 배째라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투, 그 표정, 그리고 그 뻔뻔스러운 눈빛이 저를 끝내 괴롭혔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 불을 켜둔 채 담배만 줄곧 태우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결국 남편 곁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사람들 말대로라면 평생 돈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소. 우리가 사람을 너무 믿었소. 애초에 보증을 서달라는 말이 나왔을 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 눈물 한 번에 넘어간 게 화근이었소.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며느리의 간절한 눈물을 어찌 뿌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 얼굴도 생각나고 며느리의 처지가 안쓰러워 외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결국 그 연민이 오늘 같은 날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새벽이 다 가도록 말다툼 아닌 말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서로를 원망한다기보다는 스스로를 탓하는 대화였습니다. 내가 너무 물러서서 그렇소. 아니요, 나도 마음이 약했어요. 우리가 그냥 외면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결국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소. 우리가 그렇게 바보 취급을 당했는데도 또 참으란 말이오? 안 됩니다. 법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사돈을 고소한다는 건 곧 며느리와도 등을 지는 일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혹시 아들이 우리를 원망하지는 않을지 온갖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를 우습게 보고 빚을 갚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인데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결심했군. 그렇다면 우리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봅시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부터 법률 상담을 받으러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서도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런 곳은 평생 들어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비로소 우리에게도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증으로 인해 손해를 입으셨다면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회피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법적으로 불리해질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답하게 막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가족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법정에서 싸우는 사이가 되어버리는 건가? 저녁 무렵 며느리가 집에 들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제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내 친정 이야기 말이다. 이제는 우리가 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서도 제 마음은 무겁고 떨렸습니다. 법원이라는 곳은 평생 뉴스에서나 보던 곳이었는데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서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날 법원 청사 앞에 서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웅장한 건물, 차갑게 울려 퍼지는 구두 소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오.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 당당하게 서 있으면 된다오. 법정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두근거려 가슴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사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알던 그 겸손한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멀쩡한 옷차림, 태연한 눈빛, 그 모습에 다시 한번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재판은 길고도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오가고 서류가 오르내리며 서로의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변호사가 저희 쪽에서 준비한 자료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의 요청으로 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상환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돈 측 변호사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형편이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제차와 생활 수준은 모두 빚으로 유지된 것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치는 단순한 오해에 불과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인이 참아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심리를 거쳐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통장 내역, 재산 목록, 차량 등록 자료까지 낱낱이 검토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 측의 거짓말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법정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자 제 두 손은 떨려 의자 손잡이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한 정황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는 채무불이행 및 비망행위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합당한 법적 처벌을 내린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 억울함이 풀리는 듯 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밀려왔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와야만 했구나. 가족의 이름으로 서로 웃던 날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피고석에 앉아있던 사돈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될수록 그의 어깨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판결을 마무리하자 법정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돈은 결국 교도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돈이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교도소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기도 했지만 사람 하나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이제는 정의가 바로 섰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며 조용히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교도소에 수감된 사돈이었습니다. 사돈 접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뻔뻔하고 건방졌던 기색은 사라지고 축 늘어진 듯 힘없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분노가 다시 떠올랐지만 수화기 너머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돈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건 제 잘못이지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딸만큼은, 제 딸만큼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제 불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졌지만 애는 그저 저를 믿고 따라왔을 뿐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들었습니다. 사돈의 딸, 곧 제 며느리. 이 일로 인해 가장 곤란한 위치에 서게 된 사람이 바로 며느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양쪽 모두 눈치를 보며 버티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돈은 이어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돈, 제발 딸만은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피부 칠하고 감싸는 게 아니라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그래도 잘하려고 애쓴 애 아닙니까? 제가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이제는 사돈만이 의지할 곳입니다. 딸만큼은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물론 제 속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우습게 만들고 끝내 법정 싸움까지 가게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사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된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라는 점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사돈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잘못은 반드시 당신이 져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딸까지 미워할 생각은 없습니다. 며느리 일은 저희가 알아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조금 놓으세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서운함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부모로서 자식만은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그 절박함이 제 심장을 깊게 울렸습니다. 사돈의 전화를 받은 그날 저녁,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의 마지막 부탁이 맴돌았습니다. 딸만큼은 미워하지 말아달라.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물고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부모 마음이란 게 다 똑같은가 봐. 저 사람이 잘못은 많지만 결국 자식만은 살려달라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쉽사리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떠올리면 속이 쓰리고 분노가 치밀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친정이 무너지고 아버지가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며느리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얼마나 클까. 며칠 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들어왔는데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맴돌았고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초췌했습니다. 저는 멀뚱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전화를 했다. 그 말을 듣자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 순간을 이미 예상이라도 한 듯 두 손을 꼭 맞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담담히 전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자신 잘못은 다 인정하겠다면서도 너만큼은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다면서 나한테 너를 부탁하더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다가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죄인입니다. 친정이 이렇게 망하고 부모님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다 제 탓 같아요. 시댁에까지 이렇게 큰 피해를 끼쳤으니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미 짐작이 갔지만 차마 그 말을 직접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하겠습니다. 남편과 저 이제는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도 이혼 이야기를 몇 차례 꺼낸 적이 있었지만 며느리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들으니 현실이 되어버린 듯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냐? 그러자 며느리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더는 어머니와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남편에게도 큰 짐이 되었고 제 친정 때문에 시댁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는데 제가 떠나야 그나마 다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담배를 비벼 끄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은 체념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서 이혼을 이야기한 뒤로 집안의 공기는 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자 아들은 잠시 눈을 감고 있더니 결국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 말이 나오니 참 서글프네요. 그 말에서 아들의 깊은 피로와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갈등 속에서 흔들려왔던 아들이 결국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을 때 저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귀에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같은 단어들이 오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저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는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조정일이 잡혔을 때 저는 차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길은 두 사람만의 길이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집에서 가만히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이 흘러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무거운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들린 서류 봉투만으로도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은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머니,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로는 끝났다고 했지만 제게는 이제 시작되는 긴 상실의 시간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이혼이 확정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러 왔을 때 저는 문 앞에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고 마지막으로 제 앞에 서서 낮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지만 어머니께 받은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집을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밥상 위에도 거실에도 심지어 손주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방 안에도 깊은 공허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겁게 앉아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저는 홀로 안방에 앉아 며느리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버렸구나. 처음엔 눈물로 시작한 부탁이었는데 끝은 이혼과 파국이구나. 눈물이 베개를 적실 때까지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가득하던 웃음소리와 따뜻한 기운은 사라지고 대신 서늘한 바람 같은 적막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며느리가 집을 떠난 뒤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보다 더 무거운 건 제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아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현관문을 열며 활기차게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집안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불러내 앉히면 숟가락을 몇 번 뜨다 말고는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밥을 삼키지 못한 채 물만 마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문을 살짝 열어 아들 방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고 불 꺼진 방 안에서 아들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공허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문틈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더 단호했어야 했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흔들리게 만든 게 결국 나의 우유부단함일까? 남편도 아들의 변화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녀석이 저러다 병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요. 매일같이 술만 찾고 얼굴빛이 날마다 더 어두워지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아들은 술을 입에 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냉장고에 맥주 캔이 늘 들어 있었고 가끔은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녘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현관에 서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 제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 잘못이 아니잖니. 너까지 무너져 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니? 저는 몇 번이고 말했지만 아들은 그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다 내 잘못이죠. 내가 더 현명했어야 했는데.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밤마다 아들이 방문을 닫고 혼자 울고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저는 이불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죄책감과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 내가 조금만 더 단호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아들이 고통받지는 않았을 텐데. 이혼이 확정되고 난 뒤 몇 달은 아들이 마치 껍데기만 남은 듯 살아갔습니다. 말수는 줄었고 웃음은 사라졌으며 하루하루 그저 버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란 것이 잔인하면서도 묘한 힘이 있는지 시간이 조금 흐르자 아들의 모습에도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늘 술로만 저녁을 때우던 아들이 어느 날은 국에 밥을 말아 조용히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그저 그릇이 비어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던 아들의 손길이 조금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대충 걸치고 나가던 셔츠도 다림질이 되어 있었고 구겨진 옷차림 대신 깔끔한 모습으로 집을 나서는 걸 보고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여보, 저 녀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이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아무리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이오. 아직 젊은데 이렇게 무너진 채로 살 수는 없겠지. 그날 저녁 저는 아들과 마주 앉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들아, 요즘은 좀 어떠니? 마음은 괜찮아졌니? 아들은 잠시 제 눈을 피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조금씩 앞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 일은 다 제 잘못 같아도 그렇다고 계속 무너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회사 일에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눈물은 나오려 했지만 저는 꾹 참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도 무너지는 거다. 너는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안에 틀어박혀 있던 아이가 밖으로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놀라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들고 온 건 작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이 정말로 다시 일어서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던 저의 마음에도 그때부터 조금씩 온기가 돌았습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빈자리, 집안에 무너진 기억은 여전히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다시 발을 디디려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던 그 무렵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집안 공기에도 예전보다는 조금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예전처럼 밥상 앞에 앉아 농담을 건네기 시작했고 저도 간신히 잠을 이루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에서 얼굴이 빠른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돈댁 어머니 출소하셨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바구니가 덜컥 흔들렸습니다. 귀가 순간 먹먹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이 온 것이구나.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사돈이 출소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담배를 꺼내 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군. 언젠가 나오리라 생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복잡하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한켠에서 다시 올라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래전 교도소에서 걸려왔던 그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딸만큼은 미워하지 말아달라던 간절한 부탁.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출소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이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보증을 서주던 날의 며느리의 눈물, 새 아파트에 들어가던 사돈댁의 웃음, 그리고 싫으면 배째라던 그 모욕적인 말투. 남편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나오면 언젠가 다시 마주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린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돼요. 그건 분명히 다짐해야 하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어떤 말이 와도 어떤 눈물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겪은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는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지난 세월을 곱씹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 가족까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똑똑히 본 세월이었습니다. 사돈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혹여 마주칠까봐 일부러 장을 보러 다니던 시간도 바꾸고 동네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며 지냈습니다. 괜히 얼굴을 보게 되면 제 속이 먼저 끓어오를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돈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와 몇 달은 더 지난 듯 수척해진 얼굴이었고 예전의 뻔뻔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깊게 팬 눈과 주름과 초라한 옷차림이 그간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한 채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허리를 깊숙이 굽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얼굴을 뵐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켜켜이 쌓인 분노와 상처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선 사람의 초라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돈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매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빚을 갚아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게 없어. 한꺼번에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발 부탁한다는 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사돈,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제 딸을 생각해서라도 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한때는 싫으면 배째라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간의 상처와 배신이 단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 이제는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당신은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킨다면 그나마 마지막으로 인간답게 살 기회가 될 겁니다. 사돈은 눈가가 젖은 채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죽는 날까지라도 갚겠습니다. 그날 저는 끝내 마음을 완전히 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묘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돈이 찾아와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돌아간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날 이후에도 저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 말뿐일 거다. 이번에도 지키지 않을 거다라는 의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은행에서 통장이 찍힌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돈 이름으로 들어온 적지 않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분명 약속대로 보내온 돈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정말로 보냈습니다. 이번엔 약속을 지킨 것 같아요. 남편은 담배를 꺼내다 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방심하면 안 돼요. 한두 번 보냈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꾸준히 해야 믿을 수 있는 거요. 그 후로도 매달 같은 날짜에 작은 금액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마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듯 돈은 조금씩 모여갔습니다. 액수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태도 자체가 달라진 것이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자 저는 마음속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던 분노가 차갑게 굳어있던 얼음처럼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여전히 그가 저지른 잘못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제 마음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사돈을 멀리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길조차 주기 싫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옛날의 허세와 뻣뻣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작은 일을 도우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 사람 봤어요. 예전 같지 않더군요.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뭐랄까 진심으로 변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결국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만약 진짜로 바뀌려는 거라면 그건 하늘도 외면하지 않을 거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를 우습게 만들던 순간, 배신과 분노의 치를 떨던 시간들, 그리고 법정에서의 냉혹한 기억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로 지금은 묘하게도 조금은 용서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처럼 장을 보러 다시 시장에 나간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골목길 끝자락에서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좌판 옆에서 무거운 상자를 옮기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예전의 번듯한 옷차림은 사라지고 소매를 걷어붙인 낡은 셔츠 차림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을 낀 채 사돈 옆에서 물건을 정리하며 손님들에게 가격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어쩐지 담담함과 결심이 묻어났습니다.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저 자리에 있는 걸까? 이혼 이후 자취를 감추듯 떠났던 아이가 친정과 함께, 그것도 아버지 곁에서 다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사돈과 며느리는 서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 일해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집안을 다시 세우려는 듯 두 사람이 나란히 땀을 흘리며 서 있는 모습이 묘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오늘 장 보러 갔다가 내 전처를 봤다. 아들은 그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며 대답을 못하고 숨을 고르더군요. 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돈 옆에서 일을 돕고 있더라. 시장에서 무거운 짐도 나르고 손님들에게 물건도 내주고 얼굴은 많이 야위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서 있더라. 아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친정으로 돌아간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돈이 감옥에서 나와 시장에서 일하는 걸 돕고 있더라.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모습이지.
아마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겠지.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됩니다. 미움도 있지만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합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워할 수만도, 그렇다고 불쌍히만 여길 수도 없는 게 사람의 인연이란 거다. 다만 너는 이제 내 길을 잘 가야 한다. 그 아이의 삶은 그 아이의 몫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야지. 그 순간 아들은 제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장에서 사돈 옆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전한 날 이후 아들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방에 들어가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고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습니다. 때로는 제게 말을 건네려다 멈추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눈빛을 보며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요. 미움과 원망으로만 덮어버릴 수 없는 함께한 세월과 추억이 여전히 그 아이 마음속을 붙잡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녁 식탁 앞에 앉은 아들은 한참 동안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다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 이제는 숨기지 말고 말해라.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다시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며느리, 아니 제 아내였던 그 사람과 다시 재결합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큰 상처를 주고 떠났던 며느리를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말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우리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벌써 잊었단 말이냐? 아들은 눈을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상처도 고통도 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본 그 사람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더 이상 화려한 옷도 거짓된 미소도 없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 허리 굽혀 일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다시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 사람에게도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지만 고통을 겪고 나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손을 내밀면 그 사람도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엔 제 마음속의 상처가 아직 너무 깊었습니다. 결국 저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 선택은 내 인생이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다시 상처받는다면 이번엔 나도 너를 지켜줄 수 없을지도